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외국어대학교 지중해지역원에 근무하는 HK연구교수 김정아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중해지역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그리고 2018년부터 지중해 문명교류의 흐름과 그 유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 문명교류의 흐름과 유형 연구는 저 개인의 연구이기도 하며 오늘 여러분들께 문명교류의 지중해 역사를 소개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이 기회를 주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제목은 문명교류의 창으로 읽는 지중해의 역사입니다. 본 연구는 인류의 역사가 다민족 글로벌화의 역사이며 긴 여정이고 그 과정은 문명교류의 흐름이며 지중해는 그 문명교류의 대표적인 바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목차를 소개하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첫째, 왜 문명교류인가? 둘째, 고대와 셋째, 중세의 지중해 문명교류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중세의 경우에 지중해 문명교류의 여러 유형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유형을 설명드리고자 하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본 연구의 사실상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왜 문명교류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현대 문명이 불균형 위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전제했습니다. 이 말은 문명의 글로벌화와는 반대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현대의 삶이 단절과 갈등 그리고 분열의 시대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할 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현대는 타자의 가치를 상실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아의 상실, 인문학과 인문 또는 역사 철학의 빈곤 또는 감성과 이성의 불균형 또는 역사 연구의 부분에서는 역사적 이기주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구 중심주의 또는 유럽 중심주의, 또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아프리카 중심주의, 그리고 유럽 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온 오리엔탈리즘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개드리고자 하는 것은 문명 이기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과 물질의 불균형, 그리고 서구 문명과 동양 문명의 대표적인 차이에 해당되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혼종성이 비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사실을 이미 고대부터 여러 현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는 이 사회성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즉 타자와의 단절은 자멸이며 차이를 차별적 의미, 즉 갈등의 원인으로만 인식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든 사회든 문명이든 우리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는 타자의 존재로 성립되고 발전되게 마련입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하면 역사에 홀로 성립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올바른 타자 인식의 회복이 가장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조금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타자의 가치를 상실한 시대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또 어쩌면 우리는 타인과의 교류를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문명교류는 역사를 반복적이지만
결코 동일하지 않은 관계구도의 성립과 유기적인 변천으로 이해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문명 교류에 대한 우리의 바람과 희망 그리고 지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문명 교류를 어떤 이론적 근거에 기반해서 설명해 볼 것인가? 단순히 문명 교류를 사전적 의미로만 설명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해 보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문명 교류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성리학의 음양오행론을 수용했고,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시간 흐름을 직선적 시간 인식과 순환적 시간 인식의 절충적 그 사안을 찾아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리학에서 말하는 음양오행론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옆에 보시는 그림에서 보면 목과 토는 극하는 관계입니다. 또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며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목을 생하며 수를 생하며 수는 목을 생합니다. 그러나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며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결국 목을 극합니다. 이 오각형의 그림에서 보면 우리의 사회성 속에는 극과 생이 공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극과 생의 작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목이 토를 극하면 토는 금을 도와서 금으로 하여금 목을 견제하게 합니다. 즉, 따라서 극과 생은 따로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과 극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보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이 음양오행의 핵심적인 이론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의 가치를 상실했다 함은 이 오각형에서 보는 5가지 요인들이 서로가 개별적으로 존재할 뿐 서로가 서로에게 생과 극의 상보적 작용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때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순환적 시간인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직선적 시간인식은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림 좌측 상단에 보시면 이건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대표적인 발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교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세상은 천지창조에서 최후의 심판까지 일률적으로 일관되게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흐름은 직선적이고,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느 한 시점에는 여러 가지 문명 단계를 과정을 거치고 있는 문명들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A의 신생 문명과 B의 기존 문명이 공존한다고 우리가 가정해 볼 때, 이 빨간 점으로 표시된 어느 현대의 한 시점에서 보면 이 두 문명의 비교는 수직적 비교, 다시 말해서 보다 발전된 문명의 기준에 하에서 이 두 문명이 공통적으로 평가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개인들 사이에 존재하거나 그룹들 사이에 존재하거나 또는 문명들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차이들 중에서 차별적 의미에서의 차이가 크게 더 부각된다. 무엇에 비해서? 다양성의 의미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부각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반면 그 옆의 그림은 순환적 시간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를 50대의 남성 또는 성숙한 문명에 비유하고 이 B를 20대의 사람 또는 신생 문명에 비교했을 때 두 문명의 접점을 표시하는 이 빨간 점에 있어서는
A 문명과 B 문명은 문명 성숙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숙된 문명과 신생 문명이 어느 한 시점에 접했을 때 과연 두 문명의 비교가 가능한가? 즉 이런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차별적 의미의 차이의 요인보다 다양성 의미에서의 차이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명 간 관계, 즉 교류의 의미는 크게 축소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왼쪽에 직선적 시간 인식의 그림에서는 시간이 갖는 시간의 흐름이 가지는 차별적 의미에서의 차이, 오른쪽 그림에서 강조되고 있는 다양성 의미에서의 차이가 함께 고려되는 것이 문명교류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해석의 원리,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음양오행의 이론과 직선적 시간인식, 순환적 시간인식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고려해서 역사를 해석함에 있어서 어떤 원리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저희는 4가지로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가 관계구도의 성립과 변천입니다. 즉 역사를 수없이 많은 관계구도들의 성립과 그리고 그 관계구도의 변천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관계의 성립은 관계 요인들 간의 차이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굴 만나든 어떤 집단이 또 다른 집단과 어떤 상황에서 마주하건 반드시 관계 구도를 형성하는 집단들, 개인들 또는 국가들 또는 문명들 간에는 반드시 차이가 성립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에 근거해서 두 문명 간, 두 집단 간, 두 국가 간 관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이 상호작용은 우리가 상대와 비교에 있어서 가지는 차이에 근거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차이에 의한 상호작용은 서로를 보완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관계 구도는 일단 성립되고 변천하게 되면 새로운 차원 또는 새로운 시대의 관계 구도로 변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새로운 또는 기존의 관계 구도에서 새롭게 출현한 중재 요인의 작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4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하면 관계 구도의 성립, 차이, 상호작용, 그리고 중재 요인, 이 4가지 요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우리가 문명 교류의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간단하게 설명드린 문명 교류의 이론적 배경, 그 다음에 시간의 역사철학적 배경,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4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고대 지중해 문명 교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대 지중해 문명 교류를 성립기, 발전기, 성숙기, 전환기 이 4가지 단계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립기는 정착과 교역 그리고 경쟁의 시대다라고 정의했으며 발전기는 정복과 지배의 시대, 이 시기에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그리고 알렉산더의 등장, 헬레니즘 시대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발전기에는 대문명권, 페르시아 즉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는 이집트 문명과 같은 단위가 큰 대문명권과 그리스나 페니키아나 카르타고와 같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문명권에 공존하고 있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대 지중해의 문명 교류의 성숙기로 넘어간다면 저희는 로마 제국의
로마 제국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 로마 제국의 문명 교류를 잠정적으로나마 동체 음양 구도의 문명 교류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동체 음양이라 함은 같을동 몸체, 같은 몸 안에 서로 다른 두 기운, 에너지, 흐름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을 하나의 거대한 몸통으로 보았을 때 그 로마 제국 내에는 수없이 다양한 요인들, 인종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 또는 언어적 다양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고 이러한 동체 음양의 구도에서 각 서로 다른 요인들 간에 어떤 차이가 발생했고 이 차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했으며 로마 제국이 전환기로 넘어가면서 어떤 새로운 중재 요인들이 등장했는가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고 보겠습니다. 각 단계를 간단하게나마 다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탈리아의 로마 또는 에트루리아 문명,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 그 다음에 레반트 상단에 존재한 에서 동서, 지중해와 인도양 또는 중동 문명권을 교류하면서 번영했던 페니키아, 그리고 그리스 지역의 그리스 도시국가들, 이러한 소문명권이 존재했고, 그리고 인류 역사의 풍요로움을 상징했던 초승달 지역, 즉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의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나일강으로 대변되는 이집트 문명이 공존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 시기를 저희는 정착, 교역, 경쟁 이 세 개의 키워드로 정의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 고대 지중해 문명 교류에 있어서 이 성립기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면 소문명권은 비교적 비자급자족 단계의 경제권으로 정의해 볼 수 있는 반면 대문명권은 자급자족 단계의 문명권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가 고대 지중해 세계의 문명교류의 흐름 또는 일반적인 역사 차원에서의 역사의 다이나믹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기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과 헬레니즘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그림이라 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오행의 구도에서 보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은 페르시아와 고대 그리스 간의 극의 관계입니다. 서로 간의 충돌의 관계였죠. 이걸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하며 기원전 499년에서 450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둘 페르시아와 고대 그리스의 관계 구도, 즉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 문명교류의 흐름에서는 알렉산더의 등장으로 중재가 되었고, 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와 고대 그리스 문명을 중재함으로써 이 구도가 이후에 새로운 세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변화로 나아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문명교류의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 알렉산더의 등장과 늘 전후해서 페르시아와 고대 그리스 사이의 충돌의 관계 구도에서 이 생애 관계 구도로 흐름에 있어서 중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작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성숙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성숙기는 고대 지중해 문명교류의 성숙기는 동체음양의 로마 제국으로 대변됩니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은 법과 행정 그리고 실용주의 또는 종교적 관용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건 트라이아누스 시대의 로마 제국의 최대 판도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보면 하나의 영토이지만 북아프리카적인 요인, 그 다음에 히스파니아, 오늘날 이베리아적인 특징 또는 갈리아 지역, 일하리쿰 또는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지역 또는 시리아, 이집트 등 다양한 현지의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로마 문화
문명들 사이에 다양한 차이들이 존재했고 이러한 차이들이 로마 제국의 다이나믹한 변화, 역사의 흐름을 중재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은 이 수없이 많은 다양성 의미 또는 이 차별적 의미의 차이를 중재하는 중요한 기준이었고 실용주의는 각 지역의 특징들을 장점들을 함께 모아서 새로운 세대의 로마 문명 발전으로 이끄는 중요한 원리였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고대 지중해 세계는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이런 다종교 사회의 특징을 종교적 관용을 통해서 종교적 공존을 이끌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서 문명 교류의 성숙기가 바로 로마 제국으로 대변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환기입니다. 전환기는 이제 몰락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몰락은 우리가 흔히 순수 역사적으로 볼 때 게르만의 유입을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문명 교류의 관점에서 보면 고대 지중해 세계를 통일했던 로마 제국의 로마성이 게르만의 유입뿐만 아니라 7세기 이슬람의 등장으로 새로운 관계 구도로 전환됨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검은 화살표로 표시된 게르만의 다양한 게르만의 여러 파들이 로마 제국의 영내로 들어오게 되고 또 밑에 붉은 화살표로 표시된 것은 7세기 이슬람의 지중해 진출을 표시합니다. 이것이 로마 제국이 새로운 문명 교류의 흐름으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중세 지중해의 문명 교류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지중해 문명 교류 역시 그 단계별로 동일하게 구분해 보았습니다. 성립기, 발전기, 성숙기, 전환기가 그것입니다. 성립기는 고대 지중해 문명 교류의 마지막 단계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특징은 로마 제국의 해체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문명 교류의 동체 음양의 특징이 이체 음양의 문명 교류라는 정체성으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체 음양이라는 게 무엇일까? 이체 음양이라는 건 달을 이자에 몸체자.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은 하나의 동체였지만 로마 제국이 해체됨으로써 그리고 새로운 문명 요인들이 등장함으로써 서로 다른 몸이 음양을 나누어 갖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해와 달, 남성과 여성이 이체 음양의 구도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거대한 동체로서의 로마 제국이 해체되고 그 해체된 지중해 주변의 옛 로마 제국 영토에 게르만이 들어오고 이슬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로마 제국 당시에 성립됐던 수없이 많은 지방 문화권 또는 문명권들이 서로 간에 서로 다른 음양의 구도로 공존하게 되는 구도를 의미합니다. 발전기는 서로 상이한 종교 문명 간 이체 음양의 교류 구도가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기독교 유럽 문명권, 다시 말해서 지중해 북부를 중심으로 형성된 지중해 유럽의 기독교 문명권, 그리고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걸친 이슬람 문명권이 바로 이 이체 음양 구도의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군을 문명 교류라는 측면에서 벗어나면 문명 위기, 문명 충돌의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문명 교류 관점에서는 십자군은 중세 지중해 문명 교류의 대표적인 성숙기로서 그 시기는 11세기에서 13세기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세 지중해 문명 교류의 전환기는 르네상스의 문명 세속화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문명 세속화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의도하는 문명 세속화는 문명이 종교 문명에서 세속 문명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중세 종교 문명이 세속 문명과 종교 문명 간의 나름의 균형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저는 문명 세속화라는 용어로 정의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성립기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립기는 로마 제국의 몰락을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로마 제국의 몰락의 여러 원인을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몇 가지 키워드로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유통과 분배의 제국 경제가 붕괴됐다 또는 농업 생산성이 감소했다. 이 농업 생산성의 감소는 경제사 측면에서 많은 설명이 돼야 되겠지만 결국은 생산되는 곡물의 양이 절대량이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는 대농장제, 라티펀디움 체제의 붕괴라고 할 수 있고 화폐 경제가 붕괴되었고 또는 무역 적자, 즉 로마 제국의 금화가 무역 적자로 인해서 제국 영내 밖으로 계속해서 유출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무역 적자와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실은 로마 제국 시대의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금화가 베트남 지역의 그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도 발굴되었다는 사실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게르만의 유입도 대표적인 로마 제국의 몰락의 원인이고 또 로마 제국 말기에 성립됐던 유일신 종교도 로마 제국의 몰락의 원인 또는 몰락을 늦추게 된 원인으로 종종 인용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15년, 20년 전쯤에 미국 학자가 주장한 로마인들의 납 중독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새로운 문명 요인으로 등장한 게르만이 또는 그리고 노르만이 유럽 지역에 어떻게 흘러 들어왔고 각 지역에 어떻게 정착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역의 부르군디, 프랑크, 서고트 등에 대해서 각각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슬림의 지중해 진출은 7세기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오늘날에도 지중해는 무슬림 문명과 기독교 유럽 문명이 공존하고 있는 구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세 지중해 문명 교류의 발전기는 종교 문명 간 이체음양의 문명 교류라고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시기는 고대 지중해 문명 교류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동체음양에서 이체음양의 구도로 문명 교류 유형이 전환되는 것을 이미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게르만의 진출 이후에 유럽에서는 800년 12월 25일 칼 대제가 황제로 등장함으로써 로마인들이 아닌 게르만에 의한 로마 제국이 재건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이슬람 제국이 지중해 남부 중동 지역에서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도는 서로가 상호작용, 즉 중세 지중해에서 서로 다른 이체음양 구도의 문명교류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세 지중해 문명교류의 성숙기를 설명하겠습니다. 성숙기는 11, 13세기의 십자군으로 대변됩니다. 십자군에 있어서 우리가 십자군의 어떤 측면을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십자군에 대한 설명은 상당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오늘날에조차 유럽의 학자들의 견해와 이슬람 지역의 학자들의 견해는 서로의 동전에 서로 다른 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관계작용에는 항상 이중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전쟁이 있는 곳에 교육이 있고 평화가 있는 곳에 갈등은 항상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십자군이 중동 지역에서 즉 레반트를 중심으로 거의 200년 넘긴 기간 동안 전개되었을 때 이 시기가 유럽의 관점에서 보거나 이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중해 무역이 극성기에 이르게 되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중세 지중해 문명 교류의 전환기, 마지막 단계는 르네상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르네상스를 14, 16세기의 기간으로 본다면 이 기간에 유럽 기독교 문명권은 종교와 세속의 가변적 균형, 가변적이라 함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균형의 상태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슬람의 관점에서 보면 문명교류의 정책이, 다시 말해서 이슬람 문명권은 신정정치의 성립과 그 지속성이 계속됐다는 것, 이러한 차이가 문명교류의 전환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중세 지중해 문명교류에 어떤 교류 유형들이 존재했는지, 즉 중세 지중해 문명교류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유형들이 존재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지중해를 이 그림을 참고해서 설명드리면 이슬람이 등장해서 711년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고 시칠리아에 진출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이 세 지역을 연결해 보면 이 세 지역은 지중해 문명 교류의 열린 경계이며 동시에 닫힌 경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점선으로 표시된 직선은 두 상이한 종교 문명 간 지리적 경계에 해당하지만 이 동시에 이 지리적 경계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경계와 일치하지 않으면서도 대표적으로 상존하는 상극과 상생의 문명교류 흐름을 강하게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문명교류를 유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베리아의 접변형 문명교류입니다. 이 접변형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요인이 교류의 차원에서 접해서 서로에게 변화를 주고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슬림과 이베리아인들 사이의 문명 교류를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류의 관점에서 본다면 관계 흐름의 요인들로는 문명 성숙도 또는 문명 영향력, 문명 수용성, 문명 유동성 이 네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문명 성숙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슬림과 이베리아인들의 관계에 있어서 800년 공존의 역사에 있어서 문명 성숙도의 관점에서 보면 무슬림의 문명 수준이 훨씬 높았습니다. 따라서 문명 영향력은 무슬림 문명이 훨씬 더 크게 가지고 있었겠죠. 따라서 이 문명의 흐름은 무슬림 문명으로부터 현지의 이베리아인들의 문명으로 그 문명 교류의 흐름이 진행되었을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반면 문명 수용성의 관점에서 보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반면 사람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지향합니다. 문명 수용성이란 이베리아인들의 문명 수준이 낮은 관계로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무슬림의 문명을 수용하는 쪽으로, 즉 문명 수용성은 이베리아인들 사이에서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문명의 수용성이 크면 그 사회 내부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발생하게 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문명 유동성이 훨씬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명 수용성과 유동성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보았을 때 이베리아 800년 무슬림과 이베리아인들의 공존의 역사는 접변형의 문명 교류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칠리아의 중첩형 문명 교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요인들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시칠리아에 축적되지만 물과 기름의 관계처럼 서로 접변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채 화학적 접변을 거치지 못한 채 단순히 공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이탈리아를 가시면 시칠리아를 꼭 가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칠리아의 문화가 굉장히 수준 높다, 굉장히 세련된 문화이다 라고 설명하지만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칠리아에서 여러분이 보게 되는 문명의 근본은 지배 계층들, 즉 시칠리아를 역사적으로 지배했던 역사 주체들의 문화이지 시칠리아인들의 문화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칠리아의 역사가 왜 중첩형으로 변했는지는 시칠리아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외부의 지배 세력과 시칠리아인들의 피지배 세력의 관계로 일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게르만의 유입으로 통해서 또는 노르만의 유입을 통해서 이슬람의 유입을 통해서 그리고 프랑스 앙주 가문의 유입을 통해서 오스트리아의 지배,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의 강력한 영향력,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칠리아는 항상 피지배 세력으로 남았다는 것이 시칠리아의 역사가 왜 중첩형이었는지, 섞이지 못한 채 단순 공존의 구도로만 문명 교류의 흐름이 일관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시칠리아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없이 중첩형의 문명 교류로만 흐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노르만의 지배 시대라든지 또는 그 이전에 아랍 무슬림의 지배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프리드리히 2세의 지배 기간은 대표적으로 중첩형이 아닌 다른 문명 교류, 즉 중첩형보다는 접변형에 가까운 문명 교류다라고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법칙엔 예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등배형 문명 교류입니다. 이 용어는 등배, 서로 등을 맞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back to back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 예루살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의 유일신 종교 문명이 고대부터 지금까지도 공존하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왜 이 세 종교 문명이 서로 등을 맞댄 채 서로에게 영향력, 즉 다양성 차원의 차이에 의한 접변이 일어나기보다는 왜 차별적 의미의 차이들이 강조되었는지는 이 세 종교 문명이 유일신 종교 문명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 또는 예루살렘의 등배형 문명 교류는 이 세 유일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배타성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문명 교류의 상극과 상생의 작용 중에 갈등과 협력 중 갈등의 요인이 과도하게 강조된 측면으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은 레반트의 일부로서 경제문화적 통로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겠지만 유일신 종교 문명의 배타성이 이 예루살렘의 등배형 문명 교류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의 등배형 문명 교류를 관계구도, 차이 또는 상호작용, 즉 상보성 작용, 중재 요인으로 설명하면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계구도는 유대 공동체 로마,
차이는 다양성과 차별의 의미에 있어 후자가 과도하게 강조되었다는 점. 상보성은 로마와 타 종족 간 또는 유대 공동체 간 비효율적인 상보성 작용. 중재 요인은 유대 공동체의 디아스포라가 우선함으로써 중재 요인의 발생 또는 개입이 불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5번째 그리고 6번째를 통해서 본 지중해 문명교류의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수업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중해 역사를 통해서 지중해 역사를 현대 문명 간 교류의 거울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 먼저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은 현대가 타자의 가치를 상실한 시대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중해는 어떻게 지중해에 출입했던 지중해의 역사를 장식했던 수없이 많은 민족적, 언어적, 문화적 요인들이 어떻게 타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했는지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중해가 어떻게 다민족 글로벌화의 거대한 흐름의 무늬를 장식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저는 오늘 이 다민족 글로벌화에 있어서 차이 인식에 대해서 특히 더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차이 인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차별적 의미에서의 차이와 다양성 의미의 차이가 항상 공존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든 국가든 문명권 간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차이를 이 두 가지 의미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혼동하게 되고, 예를 들면 제가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 있다가 왔는데 아직 이탈리아에서도 그리고 최근에 손흥민 축구에서 보시다시피 그 눈을 이렇게 찢는 그런 차별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차이가 이탈리아에서 최근에도 제가 목격했던 이 피부색에 관한 그것이 과연 진짜 차별적 의미의 차이를 구성하는 요인인지 아니면 인종별 다양성의 차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요인인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민족 글로벌화의 문명 교류를 회복하고 타자의 가치를 회복하고 타자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립하면 이기적 역사관, 역사 연구의 관점에서 가변적 관계균형의 지향성의 역사관으로 우리가 현대의 지중해 역사에 대한 흐름이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현 연구의 역사관은 이러한 의미에서 비유럽 중심주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유럽 중심주의, 반아프리카 중심주의가 아니라 안일 비를 의미하는 비유럽 중심주의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두 가지 타자의 인식관계, 인간관계와 사회성 회복이 제가 드리는 말씀에 에서도 중요성은 여전히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루한 수업 들어주시느냐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